오늘 함께 하실 크리에이터는 앞 옆에 계신 두 분이에요. 오도암 크리에이터님 그리고 김민서 크리에이터님 이 두 분이 함께 하실 거고요. 이 두 분이 이번 해 작업하신 오라클 2020이라는 작업 프로젝트와 그리고 센스 오브 스페이스라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굉장히 심도 있는 하지만 재미있는 그런 얘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 저희 제로원 쪽에서 각 포럼마다 주제를 하나씩 잡았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나눌 중심 이야기는 앞에 지금 화면에 떠 있듯이 인공지능의 도래와 예술가의 역할, 부제는 새로움과 창의성은 이게 누구의 몫인가 라는 이야기가 핵심 골조로 여러 가지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도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은 확 우리한테 와닿게 된 사건은 아무래도 머신러닝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많은 시스템 안에서 알고리즘들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다루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그것을 문화예술적으로 창작이란 영역의 관계에서 혹은 창의성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과 인공지능을 같이 놓고 혹은 대립하거나 혹은 동등하게 보거나 혹은 종속돼서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생성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는 시간이 오늘의 핵심 주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체 행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오프닝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크리에이터님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 프로젝트는 아니고 여기 이제 동석하진 못하셨지만 김영준 씨와 함께 진행한 니즈라는 팀 이름으로 진행한 오라클 2020이란 프로젝트고요. 이렇게 오라클 리포트 2020 알파 버전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먼저 이제 팀 니즈는 누구인지 물어보게 될 건데요. 팀 니즈는 김영준 그리고 오도암이 함께하는 팀이에요. 김영준 씨는 앱 서비스 기획자이고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엔 없습니다. 여기 그 작품 설치하고 하는데 휴가를 다 쓰셔가지고 다만 저는 이제 오도함은 여기 예술가라고 썼잖아요. 예술가들은 이제 또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먼저 이제 팀 니즈는 무엇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근미래엔 사람들이 어떤 수요를 필요로 할까? 예를 들어서 근미래엔 기존의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유의 궁금증들을 고민하면서 리서치해보고 시각화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팀이에요. 이를테면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을 때 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밥은 먹을 수 있는 건가? 이거 다 살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인류는 멸망할 거다라는 어떤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유통기술이 발전하고 냉장 기술이 생기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더 많이 인구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뭐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를테면 장애인의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접근성 문제라든가 다양한 어떤 인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라클 2020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게요. 이거는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에게 종교 신화 텍스트를 학습시켜서 새로운 종류의 성전을 합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입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 지각 능력, 추론 능력,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저 이거 위키피디아에 찾아본 겁니다. 왜 인공지능을 쓰냐고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저도 고민했습니다. 이거 알고 보니까 이미 80년 전에 똑똑한 친구들이 다 만들어 놓은 개념이고 아이디어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분을 만나서 여쭤봤는데 왜 지금 인공지능인가? 왜 지금 어제가 아니라 왜 오늘이죠?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말씀드리자면 현재 컴퓨팅 파워가 그 과거의 아이디어들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실생활에 있어서 인공지능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지 인공지능이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할지 그것을 또 어떻게 사용하지? 이걸 사용하는 느낌도 어떻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고 해서 한마디로 2020년을 살아가는 인간의 호기심에서 인공지능을 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왜 종교입니까? 이거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대답하기 어렵고 저도 여전히 지금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질문인데요. 제가 여기 오피셜리하게는 종교의 주제 뭐 말씀드리자면 신, 초월, 영성, 구원, 사랑, 평화, 영혼 이런 것들은 여지껏 인간이 원해왔고 앞으로도 원해올 만한 궁극적인 수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적었는데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올해 34살인데 예수님보다 한 살 더 살았네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뭐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딱히 종교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떤 삶의 순간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영준 씨랑 저랑 만나서 그냥 많이 얘기했어요. 무신론자를 위한 기도실 만들고 싶다. 이러이러한 내 삶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뭐 종교 그래 신 경전을 믿거나 이런 것들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는 거는 또 분명히 있지 않느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싶다. 기왕이면은 이스라엘에 짓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글쎄 경준 씨가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곳에는 어떤 경전이 있을지 자기가 궁금하다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내 대해서 좀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서비스 사용자들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관심사들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술들이 우리 삶에 끼친 영향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이제 영준 씨가 얘기해 주셨죠. 인공지능에 여러 가지 경전들을 학습시키고 그것을 출력해 보면 어떨까요? 나아가서 이거를 펀딩을 받거나 이렇게 사업화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2019년 2월에 오픈 AI사에서 제작하고 발표한 GPT-2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인간다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자기 회귀 언어 모델입니다. 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예시를 해주신 게 간단해요. 인풋 첫 번째 나를 쓰면은 프로세싱에서 이제 1차 는, 를, 와 이것들이 몇 퍼센트의 확률로 나올지를 예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이 선택되면은 그걸 다시 자기가 공부했던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서 그 다음에 올 것들도 예측합니다. 나는이 맞았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해서 나는 밥 치면은 이제 먹었다, 먹을래, 먹자 이런 것들이 또 골라치고 계속 이어져서 문장이 완성이 되고 그것들이 넘겨져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완성이 되면 또 챕터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하고 출력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인간이 만든 글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여기에 있어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거는 이 작업을 과연 해도 될까? 라는 거였어요. 해도 되냐? 이거 왜냐면은 남한테 소중한 거잖아요. 이거는 되게 소중한 거고 그게 어떤 사람에겐 삶에 비치고 이끌어가게 하는 어떤 힘인데 제가 그거를 막 갖다가 쓰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업을 하는데 저는 이 작업이 30년이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인 어떤 기간으로 치면 한 6개월 정도의 사이에서 한 4개월 정도는 그걸 물어보러 다녔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안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많은 부분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언젠가는 누군가 할 것이다. 그래서 시도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되 이상하면 공개하지 말자.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됐죠. 여기서 가벼운 네.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종교를 다룬다는 거, 특히 경전 다룬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일일 맞아요.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작가님, 크리에이터님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러니까 유신론자지만 종교는 없도 그래도 그 종교 자체에 대해서 좀 다루려는 의지가 있으셨고 네네. 팀의 다른 분들, 그러니까 기획자, 맞아요. 개발자분들이 예.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팀에서 이제 영준 씨는 기독교를 가진 분이셨는데 그분은 좀 더 강경하게 네. 한국 사회에서 현재 기독교는 문제가 많다. 예. 그리고 이게 좀 자기 목사님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결과물이 좀 기독교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논의들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라클 2060 자체도 결국은 그쵸. 언어와 특히나 네네. 텍스트에 기반된 여러 다양한 시도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작품 들어가기 이전에 네네. 되게 다른 영역에 있는 네. 다른 언어와 다른 논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협업이라는 결국 그런 맞아요. 얘기인데 예.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너무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네네. 언어가 좀 다르고 논리가 달랐을 그렇죠. 텐데 너무 다르죠. 그걸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예.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밴드를 했었는데요. 그 밴드를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다른 배에서 나왔고 다른 삶을 살았고 같을 수가 없죠. 같은 예술가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어느 날 한 프로듀서님께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희는 자유롭지가 않다고. 왜냐하면 왼발 오른발 같이 맞춰서 군대처럼 걷고 있다고 네 명이서. 그리고 어느 날은 좀 느려서 느리게 가면은 좀 속도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전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영준 씨한테 계속 그냥 얘기 많이 했었어요. 우리 같은 곳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속도라도 좀 맞춰보자. 언어도 다를 거고. 그렇게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과의 결국은 교류를 통해서 서로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 그냥 제가 언뜻 떠올리기에는 GPT-2를 통해서 학습한 이 대상과 나와의 그런 관계라든지 GPT-2 프로그램 돌아가는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과의 경험과 내가 GPT를 상대하는 어떤 경험에서 뭐 다른 점이나 같은 점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거를 저도 이제 책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차차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네네. 이걸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넘어가라. 이거 됐다. 섭외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연어 처리 엔지니어인 김성현 씨를 섭외했어요. 그 자연어 처리는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이야기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넣어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각종 종교 속의 어떤 율법, 그 종교 경전, 신화, 구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경계가 사실 확실히 나눌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이제 제가 종교 이제 성전을 읽어보면 그건 하나의 노랫말들이었어요. 다 노랫말들이고 벌스 1, 벌스 2, 코러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모아야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신화랑 구전, 양심이나 사랑, 구원, 윤리, 신화, 선과 악 이런 것들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모았어요. 그래서 막 코랴크족의 설화들, 일본 이누이족의 설화들, 그 이를테면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들의 설화들, 그 종교가 되기 이전의 설화들까지도 좀 수집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러닝 데이터 리스트는 아래와 같아요. 한 299개의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3개월간 299개의 경전, 신화, 설화, 율법, 강론, 텍스트 파일 수집했고 용량은 99.1메가바이트예요. 참고로 1메가바이트는 한글 약 50만 자가 들어갑니다. GPT-2는 그 저희가 핸드폰에 쓰는 자동 완성 기능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GPT-2는 40기가바이트의 텍스트 파일을 학습했어요. 참고로 영문 위키의 용량은 18기가바이트예요. 다양한 인풋도 넣어보고 학습을 반복시켜보고 GPT-2가 출력한 결과물들 다시 집어넣기도 하면서 해봤어요. 그래도 저희 농담처럼 그 과정을 좀 사실 계시라고 했어요. 종교 중에서 이제 저희가 찾아봤던 것 중에서 크게 나누면 이제 명상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는데 다들 비슷하게 어떤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클라우드라고 해야 될까?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데 신기했던 건 그 바하이교라고 있습니다. 그 이란에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어떤 아이콘들 중에 하나가 계시를 받은 걸 이렇게 클라우드 아이콘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사람들 생각하는 게 정말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이 과정을 계시라고 했고 이제 짧은 단편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받은 GPT가 이제 완전히 긴 버전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챕터는 세션으로 변환되었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 공학 네트워킹 쪽에서 세션은 이제 의사소통하는 어떤 장치들과의 어떤 대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챕터가 아니라 세션이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웃긴 거는 그 연주자들의 연주도 세션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세션별 그 주제가 있어요. 이제 이 오라클을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쭉 모아놓고 이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션 1은 여정과 성장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고요. 세션 2는 영혼과 환대 그리고 삶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설정하였고요. 세션 3는 신과 찬양 그리고 시간의 끝이라는 어떤 세션을 설정하게 되었고요. 이제 실제로 나온 오라클 2020 알파 버전인데요. 이 가스펠 오브 비드디 복음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길을 떠나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가세요. 챕터 1에 있습니다. 세션 1에요. 나침반 같은 부름과 정력적인 사랑의 바람을 따라서 젊었을 때의 두려움이 없는 새벽을 즐겨보세요. 삶의 결실을 기뻐하세요. 천상의 광위에 감탄합니다. 신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꽤나 듣기 좋은 음효입니다. 뭐 이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사실 비드디라는 걸 얘가 만들어냈을 때는 맨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는데 좀 찾아봤어요. 번역하려고. 알고 보니까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그 성장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이상 저의 이때 발표를 마치면서 제가 자리에 그 오라클 2020의 알파 버전의 가제본 반을 뒀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제 제 얘기도 다 한 것 같고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센스 오브 스페이스와 아티스트 김상구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민서입니다. 일단 발표를 준비하면서 프로젝트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저 혼자 다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제임스 터렐의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을 처음 제가 마주를 했었는데 이제 벽면에 단색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 듯 했고 그때 알고 보니까 그 안에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어떤 공간감이 상실되는 경험들을 느꼈었고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인지하는지 그런 질문들이 조금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이 뭐냐 이 질문이 저의 프로젝트의 이제 주 키워드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중에 싱글 이미지 혹은 멀티플 이미지, 그러니까 단일 이미지나 여러 개의 이미지가 이제 비디오니까 이런 이미지 정보들을 가지고 그 공간 이미지에 나와 있는 공간을 재구현하는 이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나 그다음에 뎁스 에스티메이션 이미지의 깊이를 이제 알아내는 AI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가 해내는 일이 현실 세계의 공간감을 어떻게 학습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이라는 거를 어떻게 좀 컴퓨터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추상적이었던 그 공간감을 수치화시키고 좀 구체화시켜서 나타내보기 위해서 저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는 AI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로 참고한 거는 이제 댄스넷이라는 AI 이제 모델이 하나 있고요. 거기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이미 있는 AI에 몇 개 뭐 레이어들을 추가해서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서 적합시키는 방식들이요. 데이터는 이제 뭐 NYU, 뎁스 이런 실제 이미지와 그다음에 공간의 깊이가 같이 들어있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이제 심심해서 인풋으로 제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넣어봤어요. 되게 구도가 잘 잡혀져 있고 사람이 보기에도 되게 공간감이 잘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 구도와 뭐 사람들의 뭐 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공지능도 이 사진에서 지금 공간감을 느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사진 혹은 그림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가. 정밀 묘사된 거부터 추상화된 거부터 이렇게 추상화되는 방향으로 여러 개의 사진들을 좀 넣어보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고흐의 그림들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잘 묘사된 그림들이나 아니면 뭐 조각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보시면 조각이 이렇게 분리가 됐죠. 소실점이 없는 경우에도 되게 분리가 잘 되고요. 혹은 처음에는 이제 빛을 가지고 이 AI라는 친구가 공간감을 좀 얻어내는 건가라고 했는데 사실 사람도 이제 라인 드로잉만 있는 그림만 보고도 공간처럼 많이 잘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쉐이드가 없는 이런 그림들도 되게 파도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분리를 하더라고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그 끝단에 있는 좀 추상적인 생면 미술이나 혹은 이제 되게 우리가 느끼기에 착시라고 얘기하는 애셔의 어떤 드로잉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 이런 그림들로부터 느껴지는 감각이 사람이 수치화되고 이렇게 구체화해서 얘기할 수 없고 이거를 얘기해 보려면 그러면 이제 이 AI가 조금은 그런 모호한 것에 대한 얘기를 시각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센스 오브 스페이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마크로스코의 그림을 가지고 공간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 AI를 가지고 이제 공간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작은 스툴 형태로 조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는 이 그림으로부터 어떻게 공간감을 느끼고 이 조형으로부터 지금 표현된 AI가 만들어내는 공간감이 사람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느꼈으면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제 브러스 청동으로 스툴을 여러 개를 진행해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림을 그리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선을 하나 그으면 처음 화이트 캔버스를 볼 때보다 어떤 공간감이 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선을 추가하면 선을 3개만 추가했는데도 좀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로잉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은 공간감의 편집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행된 프로젝트가 아티스트 이제 김상구라는 프로젝트고요. 저는 이거를 조금 AI가 드로잉을 하는데 써보게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캔버스가 있고 제가 아까 준 데이터들 통해서 공간감이 구축된 AI가 있고요. 그래서 캔버스를 보면서 공간감을 한번 만들고 그리고 이 캔버스에 선을 어떻게 그었을 때 얼마만큼의 공간도가 변하는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선을 그릴 건지를 이 어드버설 어택 기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 캔버스의 공간감을 최대화하도록 이제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혹은 처음에 화이트 캔버스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되게 난잡하게 그려져 있거나 혹은 사진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선을 그으면서 그 사진의 공간감을 없애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의도를 지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감각으로 그려내는 활동이 어쩌보면은 창의성이랑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 김상구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뭐 카메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캔버스 정보들이 있고요. 거기로부터 이제 아까 전 단계 센스 오브 스페이스에서 구축된 이제 공간감이라고 얘기를 할 뎁스 에스티메이션 AI가 있고 그걸 통해서 반복적으로 선을 긋고 이제 2D 드로잉 머신에서 이제 그림들을 그려 나가면서 AI가 이제 어떤 고유성을 지니고 그 자기만의 어떤 감각을 바탕으로 똑같은 상황이 아닌 계속 변하는 상황에 대응해서 어떤 의도를 지니고 그림을 그린다면 이 AI 아티스트를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대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네. 발표를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평면을 인식하고 그걸 입체화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일단 해석 그리고 받아들여서 그것 자체를 해석해낸 AI라는 존재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간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인지를 하는가, 혹은 평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입체화시키는가 나의 안에서, 그리고 그것 자체 인식하고 나아가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간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컨셉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간감을 다시 한번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거에 대해서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만이 가진 개성, 차이에 대한 인식, 나아가서 그 자체를 다시 입체화한 표현에 있어서의 창의성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간감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AI를 이용한 좀 작품들이나 어떤 AI가 어떤 기술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AI가 못해 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예술 혹은 이제 되게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대부분은 되게 추상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추상적인 것을 아직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분석 불가능한 어떤 영역으로 보고 창의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중에서 저의 이제 건축 백그라운드와 이어진 공간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사진 베이스로 이게 사진에서 평면화되는 공간 자체를 끊임없이 이제 데이터로 집어넣고 그거에 대해서 AI가 학습을 해서 평면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개성이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되게 좀 극단적인 얘기로부터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사람의 그 원리 자체를 인공지능과 좀 동일하게 좀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순간부터 여러 개의 센서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살아오는 그 타임 시리즈에 따라서 그런 데이터들을 받고 영향을 받고 이제 거기로부터 어떤 규칙들이 생성돼서 지금 사람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창의성이나 그 고유성에 관한 얘기들이 뭔가 엄청 고귀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A를 주고 그다음 B를 주고 C를 줬을 때 만들어지는 인공지능과 A를 주고 C를 주고 B를 주는 인공지능은 서로 다른 이제 뉴런 값들, 일종의 다른 뇌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도 좀 그런 데이터들을 다 다르게 그리고 다 다른 시간대별로 주면 각각의 좀 고유성이 생기지 않나, 그런 얘기들 일단 좀 베이스로 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AI가 그걸 학습해서 뭔가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낸다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요. 바이어스, 그러니까 특히나 편향성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뭐 흑인에 대해서 고릴라로 그러니까 인식을 한다든지 그런 결국은 어떠한 데이터를 넣느냐에 대해서 학습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진다. 그리고 개성이 달라진다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그 편향 문제, 이제 뭐 과적합 문제, 오버피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눈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편향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모으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모든 요소들을 다 편향되지 않게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고, 이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그 뎁스에 관련된 거에서 소실점을 찾지 않도록 벽면 혹은 두 개의 이렇게 가운데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들도 같이 넣어주면서 그 얘기하신 바이어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도환 크리에이터님 같은 경우 조금 더 어떻게 좀 중요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바이어스 얘기하면서 GPT-2라는 건 결국은 40GB라는 선행 일단 학습이 있었고 그쵸. 그거를 기반으로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네네. 아까 수많은 그 리스트에 예, 대해서 맞아요. 혹시나 뭐 유럽, 뭐 아시아, 뭐 그쵸. 중동, 오세아니아 예. 이런 어떤 섹터 구분은 염두에 좀 두셨었나요? 네, 섹터 구분하고 이제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인지 일단 나눴어요. 계시 종교랑 당연히 그 명상 종교를 나누고 그 유대교에서 비롯된 종교들 다 나누고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지구본을 이렇게 보면은 네. 종교가 있는 동네가 조금 좀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네네. 있고 뭐 예를 들면 시베리아 민족의 설화 이런 것들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사실 많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베리아 민족의 어떤 언어의 어떤 사투리를 가지고 계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 다시 한번 번역이 된 것도, 그리고 그 번역하는 시대의 시선이란 것도 고려해 보게 되잖아요. 1900년 네네. 되면은 그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해보고 거기에 쓰여진 어떤 프리페이스들을 다 읽어보면은 그런 시선들이 많아요. 어떤 신비로운 동양은 뭔가 신비로워, 약간 이런 관심사, 그런 걸로부터 된 시선도 많고, 그리고 또 이 텍스트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현대에 쓰여진 것일수록 여성이 좀 많이 등장하게 돼요.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 하면서요. 이거를 꿰는 사람의 의도가 결국에는
왜냐면 이건 만들어져서 누군가가 보게 되는 것인데 그 보는 사람의 또 마음과 어떤 그 사람이 처한 시대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또 인공지능이 해줄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인공지능이 한번 이걸 딱 출력하면 끝이지만 나는 이걸 출력한 것을 내고 거기에 책임을 지며 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바이어스들을 충분히 염두하고 고려하는 과정으로 번역도 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 이 경전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돼 있는 인공지능 구조를 가지고 예, 종교에 대한 자료를 넣어서 학습을 시킨 그 일종의 뭔가가 만들어졌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또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인풋에 대한 결국은 오라클이라는 경전 안에 써 있는 질문일 텐데 그 질문 제기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맞아요. 질문이 되게 중요하죠. 이 책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질문이 포함된 어떤 것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질문이 없는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성경의 끝,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존재할까 이러고 끝 부분을 넣어보기도 했고요.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 어떤 질문들을 감추기도 하고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감추기도 했고 그 질문들이 녹아나게끔 그 질문을 계속 대답하는 과정에서 중간 부분을 고르기도 했고요.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일종의 거대한 인간의 어떤 꿈이자 무의식을 그냥 입력한 어떤 그래서 그거의 스트림을 볼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꿈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꿈은 이어꾸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이어꿀 수 있거든요. 이어 붙여주는 식으로. 그래서 거의 즉흥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김민석 크리에이터님 같은 경우도 예, 비슷한 질문. 예. 인풋은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터님 스스로가 인공지능한테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습된 AI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회화 작업이라든지 그것 혹은 뭐 다른 평면 이미지를 넣으시는데 그러한 입력 셋은 어떻게 설정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로드코어 작품이 있는데요. 로드코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 것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금 드는 질문은 그건 것 같아요. 나는 뭘 보고 있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서 이제 되게 정밀 묘사된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제가 알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로스코 그림이나 되게 뭐 말레비츠 이런 그림들을 보면 알 수 없는 뭔가가 느껴지는데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뭔가.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알 수 없다는 거를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나는 내가 뭘 보고 있고 이걸 어떻게 느끼고 있고 뭐 보는 시선이 약간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변조되거나 하면 내가 보는 것들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인공지능을 만드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뭔가를 우리와 비슷한 뭔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놓는 결과물들 결국은 인공지능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어떤 우리 본연만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모방해서 우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얘가 어떻게 그걸 읽어서 결과물을 내놓냐를 같이 살펴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이해했구나. 나도 그것과 비교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그 과정 자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 비교군으로서 인공지능이 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공통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개념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그게 답이 없긴 하지만은 그리고 항상 나오긴 하지만은 항상 대답을 좀 듣고 싶은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싶은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창의성이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개념일 겁니다. 아까 좀 나눴던 얘기 김은석 크리에이터님 다시 한번 좀 본인이 생각하시는 굉장히 독특한 창의성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이라는 게 되게 어찌 보면 극단적인 생각으로부터 오는데요. 일단 인간과 인공지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부터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똑같이 데이터를 주는 거를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주면 인공지능도 각각의 고유성이 생기거든요. 저는 사람을 되게 많은 센서가 달린 인공지능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그 사람이 겪었던 주변 환경 그리고 그 일종의 그 타임라인 하나가 그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어떤 생각들은 당연히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창의성이라는 얘기가 되게 인간만의 특별하다라기보다는 되게 저는 그거는 인간이 스스로한테 붙인 나르시즘적인 뭔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유하다 그리고 뭔가 그냥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좀 얘기인 것 같아. 인공지능은 사실 수많은 덧셈과 곱셈 그리고 그걸 다시 돌려주는 연산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되게 웃기게 제가 자주 언급하는 얘기인데 계산기에서 쓰이는 덧셈 뺄셈을 가지고 엄청 복잡하게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엮어서 만들어내는 정확도가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계산기들을 엮어서 약간은 실수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맞아요. 그 먼저 창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저는 그거 정말 많은 강박이고 많은 질문이었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이 지금 시대에서도 그렇고요. 저 87년생이거든요. 87년생이고 저 학교 다니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 학교 과정 바뀌고 막 인터넷 들어오고 이러면서 창의적인 인재 막. 근데 저는 그 질문들이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 한때는.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서 창의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안 하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근데 반면에 이제 물어봤었어요. 이 작업하는 그 김성현 엔지니어분 계셔가지고 있잖아요. 좀 단질문인데 비슷한 질문이요. 자발성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요? 왜냐면 저 얘한테 사랑을 가르치고 싶은데 사랑을 하려면 자발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자발성 어떻게 가르쳐요? 자발성이라는 거 자기가 엔지니어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그거는 노이즈를 허용하는 거라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이거 놀랍고도 해서 넣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세션 3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 있다. 제가 세션 3에 이제 신과 어떤 찬양이라는 주제, 세계의 끝이라는 주제로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얘가 뽑았던 글 중에 하나가 God has given you no fear. 신은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Now fear the God. 이제 신을 두려워하세요. 예, 뭐 이런 문장을 줬었는데 저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게 지금 비논리적이야.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도 아니고 여기 전체 주제가 그런 이야기들이기도 했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얘가 이 하나의 문장에서 다른 문장으로 넘어간 그 과정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제가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어떤 수단들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하여간 경이로웠는데 왜 경이로웠나 살펴보니까 제가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들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래서인지 이제 내가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그냥 GPT가 이를테면 별을 만들어내면 저는 별자리만 그려내면 될 일이라고. 내 맘대로 별자리 그려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얘는 밤하늘을 만들고 별자리도 만든 거야. 그럼 나 이제 뭐 해야 되나? 그냥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좀 영감을 얻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냥 별도 그냥 그려보기도 하고요. 창의력의 조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수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인프라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인프라 컴퓨팅 기술. 근데 여기서의 어떤 변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이 것들이 하여튼 물질 세계의 힘을 빌어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창의성이라는 게 얘한테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한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손엔 안 쥐어져. 근데 그게 손에 쥐어지게 해주려면은 그 인내와 그 들어온 과정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게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고, 예, 도리어 공감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써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누군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창의성이라는 굉장히 되게 떠다니는 무언가죠. 그거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우리와 인연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인공지능 자체는 행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갖고 있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간 매개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네, 예, 쓰임 받아서 그러니까 정말 오라클을 네, 오라클로서 예, 그 중간 연결자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생물이 이제 뭐 뇌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뭐 뉴런을 통해서 신호를 받고 있고 이런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역할들을 하잖아요. 뭐 인공지능한테도 똑같이 이제 다른 기관들을 달아주고 다른 태스크들을 하라고 하면 이제 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가끔은 이제 뭔가 인간을 대체하고 싶어서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을 자꾸 넘기고 그러다 보니 뭔가 인간한테 점점 다가와지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인간한테 오도록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두 분은 인공지능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동반자 혹은 막 뭐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가 굳이 이거를 계속 끌어안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와 거의 동등한 혹은 그 무엇의 무언가다라고도 뭐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거는 처음에 이제 입력을 써고 했을 때는 거의 그냥 정신 분열이었어요. 일단 앞뒤 안 맞고 인간 그 문법이 맞다고 해서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거의 뭐 그러니까 거의 내가 수많은 종교랑 텍스트 서사 설화라는 것도 얼마나 강력해요. 예. 말 없이 말로 이렇게 인간들이 외워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전해지고 하나의 추상화의 과정이고 그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일종의 저는 그게 끝없는 꿈 같다고 생각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정말로 이건 이어꿀 수 있는 꿈이기 때문에 계속 꿔봤는데 그래서인지 저한테는 이걸 하면서는 도구자도 협력자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는 이게 오히려 거울 같다고 생각했죠. 거울인데요. 그 거울은 이제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그 오퍼레이터의 모습을 다르게 비춰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제가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바라보는 관점은 일종의 다른 생물계예요. 다른 생물계인데 우리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이 주도권을 아직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찌 보면은 애완동물 강아지 기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이제 뭐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물이고 그 친구들은 이제 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전기를 먹고 사는 생명체인 거죠. 저에게는 되게 이것도 무서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람을 태어나서부터 주변의 환경을 싹 다 컨트롤하면은 그 사람도 원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되게 어떤 사람들의 사고관념을 좀 바꾸는 그런 행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랑 이어져서 AI는 약간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거꾸로 AI가 사람을 환경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 왔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흔히들 보는 우리가 뭐 유튜브 광고나 이런 것들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AI한테 취향을 강요받고 주변 환경을 컨트롤 당하고 있는 세상인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이제 주도권이 희미해져 가고 결국에는 좀 동등하거나 애초에 AI의 어떤 뭐 편향 이런 얘기는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도 편향된 데이터를 받고 있으니까 일종의 그냥 다른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도환 크리에이터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은 나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거울,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나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말 깨닫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기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김민석 크리에이터님 같은 경우도 AI와 우리와 다를 게 뭐냐 오히려 이걸 계속 끌어보듬어 안으려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같이 바라보면서 서로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보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달아보자. 그런 계기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생태학 얘기도 최근에 유행했던 게 그 이유였잖아요. 환경은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변화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었던 생태학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환경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일부다라는 관점으로 시야 자체를 바꾸는 거였듯이 인공지능의 대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어떻게 보면 흐름 중이 아니었을까. 단지 뭐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서 우리한테 다가왔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환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인공지능의 어떤 새로운 어떤 비인간이자 우리가 동등한 혹은 우리를 다시 생각해주는 무언가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여기 그 센스 오브 스페이스라는 작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 미대를 다니면서 배웠던 그 지리멸렬한 그 긴 시간들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말하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마크로스코의 그림을 이렇게 이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공간감을 인식하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근데 또 그 마크로스코는 이제 추상 화가이고 그는 추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정말 에센스한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거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사람의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명징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명징함의 수준이 숭고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평생의 삶에 걸쳐서 그걸 이룩해 왔으니까요. 근데 반면 굉장히 어떤 복잡한 시선을 가진 그지만 인공지능에게 한번 넣어보고 싶은 그림이 딱 떠올랐던 게 바로 그 벨라스케즈의 시녀들이라는 이 그림인데 여기에는 이제 벨라스케즈라는 작가 본인 그리고 의뢰인 주인공 그리고 다른 시간 속에 있었던 사람들 이것들이 한 공간에서 겹치게 나타나되 보통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여기서 보면서 그렸을 텐데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이 거울 속엔 다른 사람이 비춰져 있죠. 그런 그림을 넣으면 얘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바라볼지 저는 그게 되게 문득 궁금했었더라고요. 늘 약간 미술사에서 등장하는 거울 있는 그림들은 늘 사람을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이게 평면성이라는 걸 넘어서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은유하니까요. 만약 거울 같은 부분에서 좀 오류가 만들어진다면은 이제 이거 이상한데 하는 부분에서 많은 왜곡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틀어지는 거죠. 저는 그 전체적으로 틀어짐이 어떤 그런 특이한 그림을 봤을 때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깊게 발전을 시켜 본다면은 지금은 일단 시야로부터 느껴지는 어떤 공간감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이 파트가 이런 NLP 그 자연어 처리 분야의 GPT-3나 이런 것들이랑 합쳐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 이제 GPT-3 같은 이런 언어 모델들이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벡터 선들의 이렇게 연산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그럼 대한민국 플러스 수도는 서울인 거예요. 더하기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걸 넣으면은 더하기 연산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게 저는 되게 그 흔히들 말하는 추상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빨간색을 봤다. 그럼 빨간색과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걸 수도 있고 단순하게 색으로 봤을 때 빨간색 빨간색이 어떤 물건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혹은 되게 열정 이런 단어들은 GPT-3가 할 수 있다는 거가 시사하는 바는 사실 빨간색이란 단어는 어떤 열정이란 단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파트가 이 부분이랑 같이 엮여져서 들어가서 단순히 마크로스코의 그림이나 이런 어떤 그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선이나 자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언어적인 부분이랑 좀 얽혀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조금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약간 부족한 거이죠.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에 최고 집중되어 있는 게 컴퓨터 비전 영역이랑 그리고 언어에 대한 자연어 처리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 두 개가 개별적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정말 그 두 개 합쳐졌을 때 어떤 모습이 어떤 환경이 펼쳐질까는 정말 약간 소름이 돋네요. 혹시 그 두 분야 간의 교류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네, 되게 재밌는 분야가 있는데요. NLP 그 자연어 처리 분야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시도가 있어요. 어떤 GPT-3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어디 서 있고 대충 이런 구도의 그림을 보여줘 하면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되게 이미지를 보는 것도 시퀀스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랑 얽혀져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사운드 같은 거를 뭐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운드 웨이브 비주얼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스펙트로그램 이런 걸 보고 하잖아요. 이게 사운드는 시퀀스고 언어도 사실 시퀀스고 생각해보면 두 개의 작동 원리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지에 사용되는 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운드에 써도 되게 잘 맞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어까지도 사실 저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하나의 가설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랑 보고 있는 거랑 귀로 듣고 있는 게 사실은 같은 공통된 뭔가가 아닐까. 단순히 그 변환되는 형태가 하나는 언어, 하나는 이미지, 하나는 사운드인 거죠. 원리 자체는 되게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GPT-3가 뭐 이미지도 만들고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100% 뻔하게 봐요. 인간은 패턴이 똑같아. 포르노 만들고 전쟁에 씁니다. 예. 그럴 거라고 저는 너무 그냥 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글에 오고 글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에 쓰이고 막 뭐 인공지능 사실 크게 알 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똑같이 살 거고 똑같이 똥 싸고 밥 먹고 아내에게 시간을 쓰고 예술하면서 살 그게 아마 2000년 뒤에도 크게 전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생각해요. 그 시대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도 제 시대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어떻게 담아보고자 했는데 사실 이제 소개해 주셨다시피 GPT-3를 쓰는 거라든가 그 이상의 어떤 엔진들을 쓰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글들을 모으고 하다가 느꼈는데 글을 1메가바이트에 50만 자잖아요. 근데 MP3 한 3메가바이트 하는데 그 3분밖에 안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정보량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하고 있지만 아 이거 내가 음악을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한편 들었죠. 예. 그 방금 그 말이랑 이어져서 제가 되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또 다른 사상 있는데 해상도라는 개념을 되게 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언어의 경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적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건 저해상도라고 생각을. 저해상도면은 원본과 오류가 많죠. 저는 평소에 되게 그런 아날로그랑 디지털 같은 관계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우리가 얘기하고 싶거나 그런 원념이 있으면 그걸 언어로 표현했을 땐 되게 저는 깨진 이미지 같은 거죠.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원본 이미지를 다시 생각해내면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의 부재나 뭐 충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예술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음악 이런 것들이 저는 점점 다 이게 고해상도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음악, 사운드 같은 경우는 되게 해상도가 높아요. 뭐 더 가서 어떤 조형이나 페인팅 이런 것들은 픽셀이 무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해상도가 무한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공학적으로 공부하던 제가 어떤 그런 음악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저한테는 그런 거 이해하게 되는 방식이었어요. 뭐 현대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음악 같은 게 주는 감정들이 그 음악으로밖에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를 아 이거는 고해상도구나. 고해상도로 원념을 받아들여야 되지. 저해상도로 하면은 원래 감정들을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어서. 한 번 더 티키타카 해도 돼요, 제가? 네네. 예, 그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났던 게 맞아요. 이게 글로 짧게 쓰여져 있으니까 정말 낮은 99메가바이트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세 달 동안 진짜 코피 흘려가면서 모았는데 95메가바이트 100메가는 되겠지 이랬는데 100메가도 안 돼. 그리고 PDF를 봤는데 PDF는 이제 그 쭉 드래그할 수도 없는데 그 종이의 재질까지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엄청 무거워요. 하나가 저 그 사해에서 발견된 그 코덱스 문서를 하나 다운받았는데 다 찢어져 있어요. 근데 글도 얼마 안 돼. 근데 그게 한 200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텍스트가 얼마나 찢어져 있고 돼 있는지 통해서 그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외전이 있는데 그 외전들이 박해받았던 시간 같은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 알게 됐는데
그거는 도저히 입력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현재 기술로는. 해석과 받아들임에 대한 그러니까 자유도 우리가 얼마나 그걸 자유롭게 그러니까 사고하고 뭔가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하고 또 연결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술 발달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지만은 여전히 그 취향이라든지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열려고 우리 스스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쭉 가고 있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그냥 세상 가는 대로 맡겨 내 몸을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것과 좀 상반되는 비교되는 무언가를 같이 놓고 그 차이를 계속 인식하는 거 그거 자체가 우리 스스로 좀 치유하고 있는 방식이자 우리가 좀 우리 정신줄을 놓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 아까 얘기해 주신 거에서 뭔가 해상도를 높여가는 거에 대한 방향성 이런 얘기를 방금 들었는데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기술이 발달하는 거는 그 원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생기는 거로 좀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렇게 추구하기보다는 왜냐면 각 방법은 당연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해상도를 추구한다고 해서 언어를 쓰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모호하지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구름 같은 걸 형성하는 언어 같은 게 또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되게 그 원형인 거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또 그 원형이면 원형일수록 거기에 노이즈가 묻기 쉽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오해를 또 하기가 쉬워요. 같은 뭐 쉐입이든 뭐 눈이 조금씩 오류라 해야 될까요? 값이 다를 수도 있고 듣는 게 조금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고해상도라고 해서 꼭 또 정확한 건 아니고 또 저해상도라고 해서 또 명확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방법론이 많아지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적당한 수단을 찾아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를 유지해서 그걸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거는 예술가의 욕심인 것 같긴 해요. 뭐 제가 아무리 베이퍼 웨이브를 음악을 만들어서 들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그 순간에 도달하기를 좀 바라거든요. 그 편지가 제대로 수신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바람들을 좀 갖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이걸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로 또 연결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기술의 발전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 자체가 뭔가 우리가 별개로 이미 동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또는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손을 떠나서 이렇게 동작하고 있다는 느낌 예, 이거는 근데 이미 인간 손을 약간 반쯤 떠난 느낌이라 그걸 막을 때 아까 말씀드린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이거에 완전히 매몰돼서 나간다기보다는 끊임없이 질문들을 또 같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에 계속 매몰돼서 가는 건 되게 쉽게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으로 진료하면서 계속 다른 무언가를 찾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 혹은 우리 스스로 뭔가 생존하려는 그런 대안으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인공지능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 발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엄청난 위기를 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뭐 예컨대 여러 가지 윤리나 이런 문제도 같이 따져야 된다라는 그런 반대급부들 같은 경우도 멈출 수 없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굉장히 인간성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 마지막으로 떠올려 보네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여기 인공지능 AI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예, 두 크리에이터 분이 그것과 관련된 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셨고 그것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좀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만 국한되었던 거 혹은 우리가 이 인식의 지편 아래쪽에 묻어 있어서 딱히 우리가 관심 가지 않았던 것들을 좀 끌어올려서 유용화시키는 작업이었고 그것은 이쪽에 놀이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두 크리에이터 분들도 네, 뭔가 좀 재밌었다고 느껴지셨으면은 저는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여하신 두 크리에이터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제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네, 오늘 자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